중국 국제학교 학생들이 로마 콜로세움에서 2000년 된 문화재에 낙서를 하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중국 국제학교에 소속된 학생 17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 SNS를 통해 퍼진 영상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영상에는 중국 명문 국제학교 교복을 입은 중국 학생들이 콜로세움 벽에 중국어로 중화민족 만세라는 문구를 새기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붙잡힐 때까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객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실패입니다. 라고 이탈리아 문화재청 관계자는 분노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는 중국 국제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문화 존중을 배우지 못했는지 정말 충격적입니다. 베이징으로 강제 퇴출된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중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학생은 귀국 후 중국 SNS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서양인들은 아시아를 무시하면서 한국만 특별 취급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중국 차별이에요. 세계는 지금 단순한 학생들의 실수가 아닌 근본적인 교육과 가치관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았기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베이징 국제 아카데미의 실체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갈등의 진실,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달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맥켄지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으로 베이징 대학 부속고등학교 국제부에서 2년간 유학생활을 했던 학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이 명문학교의 숨겨진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이징 대학 부속고등학교는 중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중 하나예요. 1950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하이디안 구역에 위치해 있고 베이징 대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2000년대 초반에 개설된 국제부는 외국인 학생들과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중국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곳이에요. 연간 학비는 중국 학생들에게는 약 10만 위안,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약 15만 위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국 공립학교보다는 비싸지만 국제학교 치고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편이에요. 처음 이 학교에 발을 들였을 때 중국 최고 명문 고등학교답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잘 갖춰진 과학실과 도서관, 그리고 체육관은 중국 정부의 교육 투자를 느낄 수 있게 했죠. 물론 서구의 최고급 사립 학교들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교육 환경은 충분히 훌륭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학교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어요. 중국 학생들은 그들만의 그룹을 형성했고 서양에서 온 유학 학생들은 또 다른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죠.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학생들은 또 따로 모여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역사 수업 시간이었어요. 국제부에서는 글로벌 역사와 중국 역사를 함께 배우는데 중국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중국은 5,000년의 문명을 가진 세계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한때 서구 열강에 의해 치욕을 당했지만 이제 중국은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학교 안에 이중교육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AP나 A레벨 같은 국제교육 과정을 따르지만 중국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이 진행되었거든요. 매주 금요일 오후 중국 학생들은 별도의 교실에 모여 애국주의와 중국의 미래라는 특별 수업을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교내 계층 구조였어요. 학생들은 부모의 지위와 국적에 따라 미묘하게 구분되었죠. 상위층은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와 성공한 기업가 자녀들이었어요. 이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특혜를 받는 듯 보였어요. 두 번째 계층은 유럽과 미국 출신 학생들이었어요. 영어 원어민이라는 이유로 중국 학생들에게 존중받기도 했죠. 그리고 묘하게 대우받는 그룹이 한국, 일본,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들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시아 형제 국가라고 부르면서도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친구 민서는 한국 대기업 주재원의 딸이었어요. 그녀는 문화교류 수업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발표했다가 불편한 상황을 겪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한 중국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죠. 한글도 결국 한자에서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요?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유래했잖아요.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서 적절히 중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심이라고 덧붙이면서 그 학생의 의견을 강화시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외국인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저는 민서, 일본인 유카, 대만에서 온 메이와 함께 우리만의 작은 그룹을 만들었죠.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국 드라마도 같이 보고 일본 음식도 함께 만들어보고 각자의 언어도 조금씩 배웠죠. 하지만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점점 더 민족주의적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국제적으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학교 내에서도 그 영향이 느껴졌어요. 이런 교육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해외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점점 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대학 부속고등학교 국제부 학생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이중적 정체성이었어요. 특히 중국 학생들은 마치 두 개의 다른 페르소나를 오가는 배우 같았죠. 하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세련된 모습을, 또 다른 하나는 강한 민족주의 감정을 지닌 그런 애국자였어요. 영어 수업 시간, 그들은 셰익스피어와 해밍웨이를 논하며 서구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냈어요.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진학이 꿈이라며 SAT와 토플 점수를 경쟁적으로 비교했죠. 그런데 중국어로 진행되는 정치 수업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서구 제국주의 위선을 비판하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이중성은 일상 대화에서도 드러났어요. 제 중국인 룸메이트 샤오링은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밤새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위챗에서는 서구 언론의 중국 왜곡을 비난한다는 글을 열심히 공유하더라고요. 너는 왜 미국에 가려고 해? 미국이 중국을 적대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솔직하게 샤오링에게 물었더니 샤오링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워서 나는 중국으로 가져올 거야. 그들의 기술과 지식을 얻어서 우리 중국을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이건 단순한 유학이 아니라 일종의 지식 수집 임무처럼 들렸어요. 교실에서는 더 복잡한 권력 구조가 작동했어요. 중국 고위 관료나 부유층 자녀들은 빨간 배경이라고 불리며 특별한 지위를 누렸어요. 이들은 교사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심지어 수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생님, 이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라고 말하며 도전하기도 했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교사들의 태도였어요. 외국인 교사들은 민감한 주제, 티베트, 대만, 홍콩 문제 등을 완전히 피했고 중국인 교사들은 이런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공식적인 국가 입장을 반복했어요. 한 번은 세계사 수업에서 홍콩 반환에 대해 질문했다가 그건 중국 내정 문제입니다. 라는 짧은 답변만 들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안전한 대화와 진짜 생각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발언만 하고 사적인 공간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이중성이 일상이 된 거죠. 놀라웠던 건 이런 이중성을 그들 스스로 모순으로 여기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서구 교육을 받고 서구 대학에 가는 것과 강한 민족주의 사이에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을 중국의 부상을 위한 필요한 과정으로 정당화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일본, 대만 학생들은 미묘한 압박을 받았어요. 그들은 자국의 문화적 독자성을 주장하면 역사를 제대로 모른다라며 비난을 들었고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면 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제 친구 민서는 이런 상황을 문화적 줄타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한국은 5,000년의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야. 우리의 한글, 한식, 케이팝, 한복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만의 고유한 정체성이야. 근데 여기 중국에서는 마치 모든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중국인 것처럼 말해서 정말 답답하다 내가. 서양 학생들도 비슷한 딜레마에 처했어요.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만 표현하면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외국인이라면서 불러줬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면 서구 편향적이다 라면서 비난을 받았죠. 이런 복잡한 환경은 우리 모두에게 일종의 연기를 강요한 것 같았어요. 자신의 진짜 생각은 숨겨야 하고 상황에 맞게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런 이중성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복잡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대신 상황에 따른 다른 정답을 외우는 방식으로 그런 사고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표출될지 우려했는데 그 불안감은 곧 다가올 로마 여행에서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우려했던 그날이 마침내 다가왔어요. 베이징 대학 부속고등학교 국제부의 로마 졸업여행은 학기가 끝나기 한 달 전부터 학교의 최대의 화제였어요. 이탈리아? 그것도 영혼의 도시, 로마로 가는 일주일 여행은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꿈같은 일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교실에서 목격했던 그 이중성과 중국에 대한 배타적 사고방식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불안의 정체는 출발 전날 교감 선생님의 훈시에서 확실해졌어요. 자, 학생들, 여러분은 중국의 자부심을 세계에 보여줄 문화 사설단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제 친구 민서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이건 교육적 목적의 여행이 아니라 마치 중국 국가적 선전 활동에 가까웠어요.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보안 검색대에서 몇몇 중국 학생들의 가방에 다량의 중국 음식물, 말린 고기, 향신료, 건조식품 같은 것이 발견되었거든요. 이탈리아 입국 규정상 가공 육류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세관원의 설명에 학생들은 격렬하게 항의했어요. 이건 우리 중국 문화의 일부입니다. 왜 가져갈 수 없어요? 당신들은 아시아인을 지금 차별하는 거예요? 보안 요원들은 차분하게 규정을 설명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주장했어요. 결국 공항 경찰까지 호출되었고 가장 격렬하게 항의한 3명의 학생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추가 조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학생들을 기다리느냐 2시간 넘게 공항에 갇혀 있었죠. 다음날 콜로세움 방문은 더 큰 재앙이 되었어요. 우리는 50명가량의 단체로 입장했는데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동안 몇몇 학생들이 슬그머니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찍으러 가는 줄 알았죠. 30분 후에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고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학교 학생 5명이 콜로세움 벽에 중국어로 낙서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거였어요. 그들은 펜과 작은 조각칼로 중화민족 만세와 베이징 대학 화이팅이라는 글자를 벽에 새기고 있더라고요. 이 광경을 본 다른 관광객들의 표정은 정말 경악 그 자체였어요. 누군가 이 장면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SNS에 올렸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어요.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바로 연행되었고 우리는 콜로세움에서 쫓겨났죠.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인솔 교사들은 창백한 얼굴로 전화통화를 이어가더라고요. 중국 대사관에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체포된 학생들의 귀환 후 태도였어요. 그 학생들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지 중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을 뿐이야. 이건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야.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심하게 처벌하지 않았을 거야. 그날 저녁 호텔에서의 사건은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묵고 있던 4성급 호텔은 객실 내 취사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밤 10시경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복도로 뛰쳐나가 보니 중국 학생들이 묵고 있는 15층 방에서 연기가 피오르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객실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화거를 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호텔 화재 감지기를 작동시켰고 호텔 전체 투숙객 300명이 한밤중에 대피하게 된 거였어요. 호텔 관계자들은 저희 층으로 올라와 경로했고 로마 소방대원들까지 출동했으며 이 사건은 또다시 현지 뉴스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결국 호텔 측은 저희 전체 단체에게 퇴실을 요구해서 우리는 도시 외곽에 있는 저렴한 호스텔로 옮겨야 했어요. 이 모든 사태 속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함께 온 선생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행동을 진심으로 꾸짖는 대신 서양 언론이 이 사건을 이용해 우리 중국을 깎아내리려 하네? 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행 넷째 날 베이징 대학 부속고등학교 측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자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금 즉시 베이징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이었죠. 결국 우리는 로마를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채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뜻밖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평소 가장 민족주의적이었던 중국 학생 리에위가 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저한테 불현듯 말하더라고요. 네가 말한 게 맞았어.
우린 다른 나라의 규칙을 존중할 줄 몰라. 그 짧은 한마디가 이번 여행의 유일한 수학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로마에서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어요. 학교 관계자들은 이 사태를 빨리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진 영상과 사진들은 통제할 수 없는 파도가 되어 돌아왔거든요. 로마에서 찍힌 영상들은 두 가지 형태로 퍼졌어요. 하나는 콜로세움에 낙서하는 중국 학생들의 모습, 다른 하나는 같은 시기에 로마를 방문했던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었죠. 우연히도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로마에 수학여행을 왔다가 콜로세움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고 질서 있게 관람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다 같이 퍼진 거예요. SNS에서는 샵 차이니스 스튜던트 스캔들과 코리안 리스펙트 해시태그가 동시에 트렌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두 영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죠.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달라? 이런 질문들과 댓글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CNN은 문화적 차이인가 교육의 문제인가 로마에서 마주친 아시아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BBC는 문화유산 존중의 중요성, 두 학생 그룹의 대조적 행동이라는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죠.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더 직설적이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관광객을 환영하지만 문화재를 존중하는 이들만 다시 오길 바란다라는 이런 헤드라인이 이탈리아 주요 일간지 1면을 장식했어요. 로마 시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문화유산 존중은 국적이 아닌 교육의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한국 학생들의 모범적인 행동에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이 말은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죠. 반면 중국 내 언론과 SNS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대부분의 중국 언론은 이 사건을 일부 학생들의 실수를 확대해 중국 전체를 비난하는 서구 언론의 편향된 보도라고 규정했어요. 위챗 메신저와 웨이보에서는 서방 언론의 위선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학생들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서양인에게 잘 보이려고 연기했다. 그들은 중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저렇게 일부러 SNS용 영상까지 찍었다. 라는 음모론까지 퍼졌어요. 베이징 대학 부속고등학교는 특별 학부모 회의를 소집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은 문화재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며 단지 애국심의 과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죠. 심지어는 서구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깊은 괴리감을 느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는 대신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모습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교실에서 배우고 연습했던 그 이중성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체포되었던 학생들은 오히려 영웅 취급을 받았어요. 서구 제국주의에 굴하지 않은 용감한 행동이라며 칭찬받기까지 했죠. 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냥 작은 낙서였을 뿐인데 서양인들은 우리가 중국인이라서 과잉 대응한 거야. 낙서를 했던 리밍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학생들도 비슷한 일을 했을 텐데 그들은 오히려 칭찬받았잖아. 그런 태도를 보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와 세계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실감했어요. 그들은 중국만이 옳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후배 왕메이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에밀리, 나 사실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해.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망가뜨린다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인데 왜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걸까?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봤어요. 적어도 일부 학생들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한편 로마 사건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어요. 한국의 글로벌 시민 교육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도 크게 상승했죠. CNN은 한류를 넘어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라는 특집을 보도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에서 파생되었다 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발했어요.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샵 한국 문화의 독창성 해시태그로 맞대응했고 양국 간 사이버 갈등은 더욱 심화됐죠. 학교에서도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은근한 따돌림이 시작됐어요. 민서와 다른 한국 학생들은 중국을 배신한다는 식의 비난을 받았고 일부 과격한 중국 학생들은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저급한 복사본이라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건 바로 민서였어요. 그녀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울먹이며 제게 말했어요. 난 그냥 학교 다니러 온 거였는데 이제 매일 한국을 대표해서 중국을 배신한 사람 취급을 받아. 에밀리, 난 너무 지쳤어. 민서의 말을 듣고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문화적 오해가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태도와 교육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저는 가장 의외의 인물에게서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어요. 로마에서 체포되었던 학생 중 한 명인 리웨이가 어느 날 저에게 몰래 쪽지를 주고 갔어요. 네가 항상 말했던 문화 존중,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 서울에 대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그 작은 메모는 제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무리 강력한 이념 교육도 인간의 호기심과 양심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쩌면 변화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로마 사건 이후 베이징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학교는 갈등으로 가득 찼고 모든 비판적 사고는 반중국적 사고라는 낙인이 찍혔죠. 한국 학생들은 더 심한 따돌림을 당했고 저 역시 민서와 친하다는 이유로 일부 중국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받았어요. 민서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에밀리,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려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이해했지만 막상 떠나보내려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쯤 저에게도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어요. 부모님께서 임기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당연히 저도 함께 가야 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죠. 엄마, 아빠, 나 서울로 가고 싶어. 부모님은 당황하셨어요. 서울? 서울이라니, 왜? 나 민선의 가족이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홈스테이를 소개해줬어. 내가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 동아시아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 가고 싶어. 사실 그건 일부분의 이유였어요. 더 중요한 건 베이징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저에게 한국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심어준 거였죠. 어떻게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데 이렇게 다른 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는지 저는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몇 주간의 설득 끝에 부모님은 마침내 동의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었지만요. 1년 동안만 시도해보고 안 맞으면 캐나다로 오라는 거였죠. 그렇게 졸업 후 저는 서울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받은 첫 느낌은 깨끗함이었어요. 베이징 공항보다 규모도 크고 현대적이지만 인천공항은 더 정돈되고 세련된 느낌이었죠. 입국장을 나서자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에밀리 정말 왔구나. 나 믿기지가 않아. 너무 반가워.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차 밖에 보이는 풍경은 베이징과 달랐어요. 물론 서울도 고층 건물이 많은 대도시지만 도시 곳곳에 산과 공원이 그리고 한강이 보였어요. 베이징의 황갈색 도시 풍경과는 달리 서울은 녹색이 더 많이 보였죠. 제가 머무는 첫 주는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머물 홈스테이 가족은 김 선생님 부부와 대학생 아들이었는데 그들은 저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첫날 저녁엔 김 선생님이 손수 만들었다는 불고기와 각종 반찬들을 대접해 주셨어요. 에밀리, 한국 음식 잘 먹을 수 있어? 김 선생님이 걱정스레 물으셨어요. 네, 민서가 가끔 한국 음식 해줬어요. 정말 맛있어요. 식사 중에 김 선생님 부부는 베이징에서의 경험에 대해 물으셨어요. 제가 로마 사건과 그 후의 갈등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아이고, 힘들었겠다. 하지만 중국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느 나라를 가든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있는 법이야. 저는 그 말에 너무 감동했어요. 그들은 제가 경험한 부정적인 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나 민족 전체를 일반화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열린 태도가 바로 제가 찾던 것이었어요. 서울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 24시간 열린 편의점과 카페들, 도시의 편리함과 안전함이 너무 놀라웠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어요. 선생님들은 엄격했지만 따뜻했고 실수에도 인내심을 갖고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같은 반 친구들은 일본, 대만, 태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왔는데 모두가 한국어라는 공통 목표로 서로 돕고 응원했죠.
주말에는 민서와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했어요. 고궁부터 현대적인 강남까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경복궁과 그 바로 뒤에 보이는 현대적인 빌딩들의 대비였어요.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어느 토요일에는 인사동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리에위였어요. 로마 사건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던 그 학생 말이에요. 리에위, 정말 너야? 여기서 뭐해? 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왔어. 동아시아 학을 공부하고 있어. 처음엔 의심이 들었어요. 로마에서 그렇게 행동했던 학생이 왜 갑자기 한국에?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정말 변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국이 중국 문화를 모방했다는 걸 확인하러 왔어.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어. 한국은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나라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제게 말했어요. 로마 사건 이후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인터넷에서 봤어. 처음엔 보여주기식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한국인들은 정말 질서와 남에 대한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해. 리에이와의 만남 이후에 우리는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통해 세계를 더 넓게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베이징에서 배웠던 중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각 문화의 독특함과 가치를 인정하게 된 거죠. 벚꽃이 만개한 봄날 우리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민서, 리에이, 그리고 제가 함께요. 한때는 갈등 속에 있던 세 나라의 학생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모여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은 결국 개인들의 만남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민서가 말했어요. 정치나 역사적 갈등은 있겠지만 우리같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난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여기에서의 경험을 모두에게 이야기할 거야. 우리가 얼마나 편협하게 세상을 보았는지 말할 거야.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학부 입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고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어요. 때로는 베이징에서의 힘든 경험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새 삶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진정한 국제화란 단순히 영어를 잘하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자기 자신의 편견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설렘과 기대로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캐나다 출신 에밀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베이징에서의 문화 충돌, 로마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서울에서 찾은 새로운 시작까지. 이 사연은 진정한 문화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중국 학생들의 행동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배타적 교육 환경과 국가주의적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속에서 점점 더 존경받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 문화의 우수함을 전 세계로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